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소아의 코로나 감염이 크게 늘면서 9살 이하 소아 2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9살 이하 소아는 백신 접종 권장 대상이 아닌데다 면역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감염률이 높은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에 확진됐던 사람에게도 백신 3차 접종을 권고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진 이력자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3차 접종 여부를 결정했는데 가을, 겨울 재유행 우려에 대비해 접종 권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환자의 장기 후유증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를 지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은 감염 후 4주 이상 피로 또는 후각, 미각 상실과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 등이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등 국제에너지기구 IEA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가 안정을 위해 1억 2천만 배럴의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EA 회원국들의 비축유 방출은 지난달 6천만 배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과학기술이 빛의 속도로 변화 발전하면서 과학의 힘은 그 자체로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는 임혜숙 과기부 장관과 함께 현 정부가 이뤄낸 과학계의 성과와 진행 중인 사업을 짚어보고 새 정부의 승계를 요청하는 현안도 정리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소아의 코로나 감염이 크게 늘면서 누적 확진자 기준 9살 이하 소아 2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살 이하의 누적 확진자는 6일 0시 기준 182만 3,539명으로 해당 연령 인구 362만 4,712명의 50.3%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용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9살 이하 소아는 백신 접종 권장 대상이 아닌데다 면역 수준도 타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감염률이 높은 주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연령대에 비해 돌봄이 필요한 나이라 집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사람 간의 접촉 강도가 더 세기 때문에 감염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가을, 겨울 재유행에 대비해 확진 이력자에게 3차 접종을 권고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확진 이력이 있다면 백신 2차 접종까지만 권고하고 3차 접종은 별도 권고 없이 당사자가 원하면 맞을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은 50살 이상, 유럽은 80살 이상의 4차 접종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도 고령층의 중증 예방을 위해 4차 접종 필요성을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 현황과 관련 연구 자료를 모니터링하면서 3차 접종의 중증 예방 효과가 얼마나 유의미하게 유지되는지 4차 접종으로 이런 효과를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코로나19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장례에 필요한 오동나무 관이나 국화도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시실 안치실이 부족해서 장례식장 포화 상태가 이어진 데 이어 장례용품 수급까지 비상이 걸린 겁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관 제작 공장입니다. 목재로 관을 짜고 대패로 거친 나무 표면을 매끄럽게 갈아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밀려드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인부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관을 짜는 데 필요한 중국산 오동나무 목재가 한쪽에 가득 쌓여 있는데요.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고 공장 관계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한 달 평균 2,000개였던 관 주문량은 지난달 3,000개로 1.5배 늘었습니다. 물량 못 될 정도로 부족한 현상이. 토요일도 일해야 되고 상황 자체가 참 힘들죠. 중국산 오동나무 목재 수입이 어려워지자 합판이나 가구용 재료 등 대체재를 찾는 곳도 생겼습니다. 오동나무 및 저희가 일부 가구재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합판이나 종이, MDF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장례식에 사용하는 국화도 품귀 현상이 빚어지긴 마찬가지.
지난달 국화 한 단 도매 가격이 2배까지 치솟자 근조화하는 팔수록 손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받으면 받을수록 손해니까 저희가 안 받는 거지, 신규로는. 꽃이 적게 들어왔거나 작아지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가보시고 실망하시고 이러실까 봐. 장례식장도 이미 대부분 포화 상태입니다. 빈소가 남더라도 시신을 안치할 냉장고가 부족해 유족들을 돌려보내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유족들은 고인과 헤어짐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빈 안치실과 화장터를 찾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빈소가 비어 있어도 시신 안치 냉장고가 비어 있질 않기 때문에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인들을 받을 수 없을 정도였죠. 하루에 한 5건에서 7건 정도를 요청이 와도 받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화장터 운영 회차를 대폭 늘리고 지자체에도 관해 사망자 화장을 환시적으로 허용해달라고 권고하면서 일단 급한 불을 껐습니다. 지난달 하루 평균 300명대를 기록한 사망자 수도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장례식장 포화 문제도 조금씩 해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오미크론 확산세를 예측하면서도 장례 대란과 같은 상황을 미리 대비하지 못해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환자의 장기 후유증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를 지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국립보건원이 진행하는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연구를 토대로 연방정부 기관이 공동 연구에 들어가도록 명령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은 감염 후 4주 이상 피로, 후각, 미각 상실과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이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증상의 심각성과 지속기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코로나19에서 회복한 사람 3명 가운데 1명이 장기 후유증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20만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신규 확진자 수에 이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정점을 지나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세한 코로나19 상황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부가 위중증 환자는 지난달 31일 그리고 사망자는 25일 정점을 기록한 뒤에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정부가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면 다음번 거리두기 때는 전면 해제할 수도 있다라고 밝힌 상황이라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위중증 환자가 여전히 1,000명대 그리고 사망자 수는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거리두기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예, 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선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어제 이전에 일주일간을 보면은 약 24만 명 정도로 최고치였던 40만 명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네. 이 시기에 사실은 정점을 이룬 이후에 2, 3주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도 줄어드는 것이 맞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위중증 환자인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1일 날 1,315명이 이게 정점이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망자의 경우는 조금 달라서요. 3월 25일 470명이 정점이기는 한데 네. 그 이후에도 이 감소 추세는 상당히 완만해서요. 물론 비율로 보면은 뭐 한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는 보이지만 아직도 300명 이상 하루에 사망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난 한 주일을 보면은 2,151명이 사망을 하셔서 하루에 307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이 사망자의 추세는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4월 아마 18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인원 제한 10명에 자정까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푼다면은 뭐 완전히 해제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사회적 거리를 전부 해제하게 되면은 감염자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네. 그 감염자 수가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금의 감소 추세 자체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그 위험성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으로는 이 사회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는 부분하고 경제 활성화 등에서 여러 가지 이익들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하는 것은 뭐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고 아직 뭐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네. 예. 자, 거리두기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을 하셨는데 지금 또 한 가지 이제 불안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게 가을 겨울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면 이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또다시 이 감염 상황이 재유행되는 그런 상황이 또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가 확진 이력자들에게 3차 접종을 권고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확진자가 3차 접종을 할 경우 그 예방 효과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가요. 지금 예. 맞는 백신은 사실은 2020년 초에 우한 바이러스,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우한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오미크론 상황까지 오고 보니까 오미크론에는 감염 예방 효과는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차 접종까지 맞으신 분들이 확진 이력자라면은 3차 접종을 맞았을 때 과연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개량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예. 것이고 3차 접종을 맞는다 할지라도 뭐 돌파 감염의 사례는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네. 확진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자연 면역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3차 접종으로 이득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가을 겨울 시기에 변이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주라고 그러면 큰 위험은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네. 완전히 오미크론처럼 뭐 새로운 계통의 변이주가 나온다면 면역 회피 기능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뭐 지금으로서 예측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당분간 뭐 적어도 5, 6개월 정도는 네. 예, 이 확진되신 분들은 3차 접종은 뭐 그다지 권고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자율적으로 맞으면 되지 않나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초고령층이라든지 기저질환이 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체가 자체가 이 mRNA 백신의 특징이 굉장히 빨리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여러 가지 역학조사들에서도 그런 연구 결과들이 발표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좀 더 빨리 4차 접종을 시작한 것이 좋지 않았나. 그러면 이 오미크론 상황에서도 좀 더 감염되시는 분도 줄어들고 위중증으로 가는 것도 좀 더 막을 수 있었던 효과는 있지 않았었나 하는 것들이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만은 네. 뭐 지금 상황에서 확진이 많이 된 상황에서 이 확진자들까지 4차 접종을 받는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고요. 예. 고위험군에 있어서는 자율적으로 접종을 권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자, 고위험군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방역 당국이 고령층을 상대로는 4차 백신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4차 접종을 좀 더 빨리 승인을 해서 원하시는 분들 먼저 맞았던 것이 좋았을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네. 4차 접종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4차 접종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만 뭐 미국에서도 50세 이상 이렇게 연령층으로 해놨고 자율적으로 접종을 받게끔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 접종의 이득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감염 예방 효과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으면서 위중증 효과도 어느 정도 좀 더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예. 3차 접종하고 4차 접종하고의 차이점을 본다면 우리가 3차 접종까지만 한다고 해도 지금으로서는 감염 예방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고요. 결국은 이 세포 면역에 의한 위중증을 막는 효과 정도일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면역력을 가지신 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3차 접종, 4차 접종에서 이 세포 면역의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권고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초고령층이라든지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항체가 자체가 높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방어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세포 면역뿐만 아니라 일단은 4차 접종을 먼저 맞아두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은 될 것으로 보여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처음 시작할 때는 60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뭐 이렇게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라도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먼저 맞을 수 있는 자율적인 접종이 지금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부가 확진자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격리 기간이 지금 7일인데 이 7일이라는 기간은 확진자의 증상이 나타나고 난 뒤 7일이 지나면 이제 감염 위험성이나 전파 가능성이 극히 좀 떨어진다라는 데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지 아예 없어지는 건 또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기간을 단축했을 때 전파 가능성, 위험성 커지지 않을까요? 물론 커지겠죠. 네. 근데 우리가 지난 일을 생각해 보면은 격리 기간을 14일로 했을 때에도 14일 이후에도 감염성 있는 바이러스가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예. 지금 7일로 해놓은 상황에서도 우리 방역 당국에서 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8일까지도 감염성 바이러스가 배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거든요. 네.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7일 정도 지나면은 감염성이 없어지겠지만 7일이 지나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한테 전파시킬 수 있는 확진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전체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다 막느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일부가 좀 감염을 시킨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상황들을 좀 이해를 하고서 오미크론 유행에 맞게끔 방역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5일로 줄인다 그러면은 5일 이후에 감염성이 있는 바이러스가 얼마든지 지역사회에 퍼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 그 유행의 규모를 크게 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여서 결국은 이 부분도 5일로 줄인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유행 규모는 그다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실제로 우리 사회 기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더구나 예. 경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경제 활성화 면에서 보면은 이 5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것이 좀 더 지나가게 되면은 5일 의무가 아니라 5일 권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예, 예. 5일 권고에서 조금 더 가서 엔데믹 상황이 된다면은 이런 5일 권고 자체가 없어지고 자율적으로 집에서 요양하면서 증상이 나아지면은 밖에 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엔데믹 상황으로 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아마 거기까지 가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직까지는 그것이 언제쯤 될 것인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한 가을 이후가 되면은 충분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예. 네. 자, 현 상황에 맞게 조치를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구로 초근접하는 소행성 아포피스 연구를 위해 오는 2027년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소행성 탐사선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아포피스 탐사 작업은 정부 기획이 아닌 과학자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우주 탐사 임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큽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태양계 화석이자 미래 자원의 보고인 소행성. 이미 우주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탐사가 진행 중입니다. 일본은 지난 2014년 하야부사2를 소행성 류구에 보내 암석 표본을 채취했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도 지난 2016년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를 보내 소행성 베누의 토양을 채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는 2027년 우리나라도 소행성에 독자 개발한 탐사선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소행성 아포피스로 오는 2029년 4월 지구에서 3만 1,000km 떨어진 거리까지 가깝게 스쳐 지날 예정입니다. 발사는 오는 2027년 10월 중순으로 1년 정도 아포피스로 날아간 뒤 2029년 1월부터 5개월 동안 소행성 아포피스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동행 비행을 하게 됩니다. 총알 30-40배로 진행하는 소행성을 탐사선이 따라잡아야 되는데요. 근데 이 기술은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될, 뛰어넘어야 될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선은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를 개조해 발사합니다. 액체 연료를 쓰는 3단형 발사체인 누리호에 고체 연료 엔진을 4단으로 추가하는 형태로 고체 엔진 제작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맡습니다. 또 민간 우주 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탐사선의 임무 시스템은 물론 안테나 설계, 궤도 관리 등 지상 시스템도 독자 개발합니다. 아포피스 소행성이 지구를 스쳐 지나가면서 겪게 되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을 우리나라 우주기술로 탐사하게 되는데 이는 소행성 충돌에 의한 위험 대비와 미래의 우주자원 활용에 대한 첫걸음이 될 것이고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과학자들 스스로 시작한 최초의 우주 탐사 임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2024년부터 7년 동안 3,800여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 사업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상태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오는 6월 15일 2차 발사 예정인 누리호에 실릴 성능 검증 위성의 개발 시험이 지난 4일부터 나흘 동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성능 검증 위성의 중량은 약 180kg으로 조선대와 서울대, 연세대, 한국과학기술원 등에서 개발한 큐브 위성 4기가 탑재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번 시험을 통해 성능 검증 위성이 누리호에서 분리된 후 궤도에서 안정적으로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지와 위성의 질량 측정을 통해 무게 중심이 잘 맞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과학의 달인 4월을 맞아 과학계 주요 인사들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학을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될 텐데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모시고 현 정부가 추진해왔던 과학계 사업을 정리하고 또 차기 정부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지난해 5월 장관으로 취임하셨잖아요. 이제 곧 1년이 되는데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지난 1년간의 소회 짧게 들려주시죠. 네, 먼저 보람 있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업의 기업인들을 만나고 또 연구자, 벤처, 소상공인 등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고 가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한 부분이 굉장히 보람이 있고요. 예. 지금도 이미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도 많은 성과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인 소회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첫 여성 장관으로서 그러니까 눈 덮인 하얀 들판을 걸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예. 제가 잘 걸어가야 제 발자국을 보고 이정표 삼아서 걸어올 후배들이 또한 잘 걸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간의 성과의 보람과 또 앞으로의 기대를 함께 밝혀주셨는데요. 자, 요즘 과학기술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영향력이 정말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과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또 사회적인 어떤 위상들이 높아지고 있는 게 어떤 점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비대면 사회가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비대면 사회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기업도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고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정보통신 기술의 그런 어떤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국제적 정세랑 관련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이 기술 협력을 각각 강화하는 추세이고 네. 또한 각자 자신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기술을 지렛대 삼아서 다른 나라와의 협력이나 협상에 임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정도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 더 많은 그 분야에서 우리가 선도적인 기술을 확보해서 앞으로 국가 간의 협력이나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코로나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그리고 또 미중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인한 이 과학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는 맞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앞으로의 과학 기술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바로 우주 기술이잖아요. 네. 자, 이제 우주 개발 분야의 그간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작년 10월에 온 국민의 격려와 응원 속에 우리 누리호가 이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네. 마지막 단계에서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상당한 우리의 그 기술력으로 그렇게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이번 6월에 2차 누리호를 발사하게 됩니다. 이번 발사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가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서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외에도 우리는 현재 여러 가지 우주 개발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면 네. 8월에 이제 달 궤도선이 발사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인 KPS도 지금 현재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이런 그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우주 강국으로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또한 앞으로의 방향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갖고 있는 이런 우주 기술들을 민간에 이전을 해서 민간 우주 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 우주 산업 클러스터도 만들고 새로운 어떤 민간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그 초입에 다가왔는데 이제는 미국의 나사처럼
우주 개발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어떤 독자적인 독립부처나 또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도 우주 개발을 총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는 데 동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어떤 거버넌스를 어떤 기관에 두어야 될 것인가는 이제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될 몫인데요. 우주 개발은 전문성과 연속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동안 과기정통부가 중심이 돼서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을 이끌어 왔었고요. 또한 민간의 협력을 잘 이끌어 왔습니다. 네. 또한 우주 산업은 이 항공이나 우주뿐만 아니라 뭐 전자, 컴퓨터, 정보, 재료, 화공 온갖 그런 그 기술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그러한 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민간의 이런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과기정통부가 앞으로도 우주 개발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한 과학기술 관점에서 이 평화적인 목적의 우주 개발이라는 우리의 가치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과기정통부가 주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성과 연속성이 중요한 우주 개발 탐사 분야를 이제 고려해 봤을 때 과기부가 계속해서 주도를 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견해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우주 개발 같은 이런 거대 과학도 이제 기초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간 기초 연구 분야 육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데 그간의 성과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성과로는 기초 연구에 투자하는 예산이 2017년 대비 2배로 성장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기초 연구의 성과는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연구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주제를 선정해서 자신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한 과제 수가 10,000개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또한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젊은 연구자, 신진 연구자들이 그분들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신진 연구자의 그 연구비 수혜율이 80% 정도에 이르고 있고요. 예. 또한 박사를 막 받아서 앞으로 연구 열정을 많이 불태우고 있는 그런 그 포스트 닥터들을 위해서는 세종 펠로우십이라는 그러한 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제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보장하고 또 연구실을 이동한다거나 또 어린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현재 지원해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어떤 투자나 또 정책 설립 이런 전반적인 지원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자, 정부가 앞으로 바뀌어도 지금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 이제 진행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새 정부에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혹은 과학 관련 사업이나 정책이 있다면요. 네, 세 가지 정책은 꼭 연속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디지털 뉴딜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디지털 뉴딜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경제 위기도 극복하고 그다음에 사회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이루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AI 그리고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그런 그 DNA 사업을 통해서 많은 기업이 디지털로 전환과 더불어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뭐 AI 공급 기업, 데이터 공급 기업 등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도 연속적으로 추진되면 좋겠고요. 특별히 제가 지난 3월에 MWC에 참석을 해서 그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모여서 어떤 토론하는 곳에서 기조연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디지털 뉴딜과 우리나라의 5G 생태계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그 외국 관계자들이 주목을 하였고 굉장히 많은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미중 기술 패권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10대 필수 전략 기술을 저희가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10대 필수 전략 기술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가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기초과학입니다. 기초과학은 지속적으로 오랜 기다림 끝에 성과를 거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초과학에 많은 그런 관심과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 그리고 이 기술 안보 관점에서 이 필수 전략 기술에 대한 그 계속해서 연속적인 투자 그리고
기초 과학 분야의 투자를 대폭 확대해 달라. 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과학기술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우리 청소년들은 여전히 이 과학기술을 조금 어렵고 차가운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장래 희망의 과학자를 적는 어린이도 많이 줄었다고 하죠. 이 장관님께서 청소년이 어떻게 하면 과학과 좀 친해질 수 있을지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의 경험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물을 보고서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그 이유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다가 어떤 형태로든 자기만의 솔루션, 자기만의 답을 찾았을 때 느끼는 성취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이 분야에서 좀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기가 부여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이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과 공학계에 진출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달 4월이 바로 과학의 달이잖아요. 맞습니다. 온 가족이 과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장관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먼저 국립과학관에서는 무료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학의 달을 맞아서 무료 개관을 하고 또 여러 개의 그 과학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어린이 전용 과학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들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부터는 온라인 과학 축제인 봄날의 과학 산책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거를 과학문화 포털인 사이언스 올에서 운영합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과학 교양 콘텐츠 그리고 과학 영화, 북토크, 그다음에 과학 융합 공연까지 아주 100여 개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은 체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응원의 메시지를 모으는 SNS 릴레이 캠페인인 부탁해 과학기술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며칠 전에 촬영을 했는데요. 이거 릴레이 캠페인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때 받은 수익금으로는 과학 융합 공연 등 그 여러 가지 공익 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네.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현 정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과학 관련 사업들이 성과를 얻었는지 또 앞으로의 정부에는 또 어떤 과학 과제들이 남아 있는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이 과학 기술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YTN 사이언스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고 또한 코로나19에서의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또한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에 미래 유망 기술을 선점하는 건 모두가 우리 과학기술의 힘입니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알아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스페이스 시대 이런 지금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모든 변화의 중심에 과학기술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군이 루한스크 등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도 해당 지역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리는 등 본격적인 전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 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반군들이 전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식 바스티온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도 공개됐습니다. 러시아 국영TV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러시아군은 루한스크 외곽 일부 지역에
거센 폭격을 가하며 점령 범위를 서서히 넓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현지 시간 6일 러시아가 루안스크주를 포함한 돈바스 지역에 대한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조속한 대피를 촉구했습니다. Основні зусилля ворог зосереджує на підготовці до наступальної операції, метою якої є встановлення повного контролю над територією Донецької та Луганської областей. 우크라이나 당국은 돈바스 지역에서 11개의 인도적 통로를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르이 가이다이 루안스크 주지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 측이 허락한다면 모든 주민을 데리고 나올 것이라며 주민들은 안전할 때 버스와 기차가 있을 때 대피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안스크 주지사는 러시아군이 아직은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완전히 뚫지 못했지만 진격로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공세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수도 키이우 일대 등 북부 지역에서 진격이 정체 상태를 보이자 돈바스 점령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회원국이 치솟는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1억 2천만 배럴의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트비롤 사무총장은 6일 트위터에 미국 측에서 6천만 배럴을 부담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EA 회원국의 비축유 방출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계속 오르자 IEA는 6천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고 회원국인 한국도 442만 배럴을 방출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천문학은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죠. 광활한 우주를 실험실로 우리나라 천문 우주 연구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우주개발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진 한국천문연구원 박영득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국천문연구원장 박영득입니다.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한국천문연구원 하면 일단 별과 우주를 연구하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원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 한국천문연구원은 그 눈에 보이는 광학 관측부터 시작해서 전파 연구와 그다음에 우주과학 분야, 이론이나 고천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한국천문연구원은 달력의 기준이 되는 역을 만들고 표준시간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국가 천문 업무를 수행합니다. 예. 그리고 천문학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망원경으로 별을 보는 것을 생각하시는데 네. 실제로 이 큰 망원경이 있는 대형 관측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 관측 장비를 개발하는 임무도 수행합니다. 네. 이 우주과학 분야에서는 저희가 나사가 추진하는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하고 있고 그 나노위성 도요색 개발이라든가 적외선 분광 영상 관측용 우주망원경 그 스피어 X 참여라든가 국제 우주 정거장의 코로나 그래프 설치, 그다음에 아포피스 행성 탐사 계획 등 크고 작은 우주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아포피스 탐사 소식은 저희가 앞서 뉴스로도 전해드렸는데요. 네. 어떤 프로젝트인지 직접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이게 좀 SF 영화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예. 2029년 4월에 아포피스라는 소행성이 지구 정지 궤도 31,600km까지 접근을 합니다. 대략 크기가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정도 되는데 네. 소행성으로는 꽤 큰 편입니다. 예. 그래서 아포피스 같은 큰 천체가 이 지구 가까이 그 스쳐 지나가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로 인류가 그 소행성을 처음 발견한 것이 1801년인데요. 네.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통계상으로 이런 그 가까이 지나가는 일은 그 보통 수천 년에서 최고 2만 년에 한 번 발생할 만큼 희귀한데 예. 저희는 이 탐사선을 소행성에 보내서 동행 비행 방식으로 탐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수천 년에서 2만 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이런 소중한 기회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런데 31,600km면 굉장히 가깝다 보니까 혹시나 지구와 충돌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아, 예, 실제로 충돌하면 큰일 나죠. 네. 지구 생명체의 한 반 정도가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겠지만은 네.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네. 되고요. 네. 예. 이 탐사가 중요한 것은 그 탐사 계획을 순수한 우리 우주 개발 기술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누리호와 같은 그 한국형 발사체와 국제 협력을 통해서 그동안 축적한 우리나라 우주 개발 기술의 역량을 종합해서 저희 한국천문연구원하고 그다음에 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세 기관이 융합해서 이 소행성을 탐사하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용감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 사업 기간 은 7년인데요. 2024년부터 네. 203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우주 강국 시대를 열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우주 프로젝트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우주 탐사 분야, 이 세계 경쟁 속에서 우리가 좀 선두를 달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좀 하고 있을까요? 예, 보통 이제 우주 개발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발사체 부분하고 이런 탐사체, 탑재체 분야가 있는데요. 네. 작년 10월하고 이번 6월에 발사하는 누리호는 이제 발사체 분야이고 이제 순수 우리 기술로 발사체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지만은 이 분야에서 아직 우주 개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우주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선도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심우주 탐사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그리고 우주 분야에서도 이 실패를 인정해주는 그런 우주 개발 정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주 탐사 분야는 우주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상용 우주하고 공공 우주가 서로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 우주 개발의 선도국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심우주 탐사가 우주 개발 정책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드린 아포피스 탐사나 세계 최초로 수행하는 나노위성이 편대 비행을 하면서 우주 환경을 관측하는 도요셋 프로젝트 같은 것이 있습니다. 네. 자, 심우주 탐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방금 마지막으로 도요셋 프로젝트를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도요셋은 우주 날씨 관측이라는 임무를 띠지 않습니까? 네. 이 우주 날씨가 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태양은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이게 표면이 폭발을 하면서 이 폭발하는 이 물질을 우주 공간으로 내보냅니다. 예. 네. 이 우주 공간으로 나오는 이 물질을 우리는 우주 플라즈마 또는 태양풍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적게는 지구 질량 정도가 돼요. 많게는 지구 전체 질량의 수십 수백 배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질량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지구 쪽으로 오게 되면은 실제로 이 지구의 지구 주변의 우주 공간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지구 주변 환경을 우리는 우주 날씨라고 하는데 예. 이런 이 우주 날씨 변화로 인해서 인공위성이 피폭이 되면 고장이 나거나 아예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이제 통신 장애 또는 우주 비행기 승무원이나 승객 이런 분들이 우주 방사선에 피폭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태양에서 큰 폭발이 있을 때 극지방으로 운행하는 비행기의 승무원이 또는 승객이 한꺼번에 받는 우주 방사선 피폭이 한꺼번에 X선을 100장에서 많게는 200장 찍는 그런 우주 방사선 피폭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에 속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상에서 기상 관측을 해서 일기예보하는 것처럼 우주 환경을 관측해서 우주 날씨를 예보하게 되는데 이 도요셋은 우주 환경, 특히 우주 플라즈마의 시공간적인 분포를 관측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5년에 걸쳐서 개발을 완성하였고 예. 올 12월에 이제 카자흐스탄 발사장에서
발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4기의 나노위성이 편대 비행을 하면서 우주 환경 관측을 하게 되는데 대충 발사하고 한 1년 동안 우주 날씨를 관측하게 될 텐데 네. 이렇게 관측을 하게 되면은 태양풍이나 태양 폭발에 의한 그 우주 날씨의 변화 예보 이런 것들 분석하는 정확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사실 날씨라는 것은 지구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우주에도 날씨가 네. 있는지는. 예. 네. 자, 우주 날씨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태양의 활동을 관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장님도 이제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태양 관측 망원경 시스템을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제가 1990년에 천문연구원에 처음 들어갔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그 태양 관측 망원경 전문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그 프로 망원경에는 단순하게 이 망원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과학적으로 자료를 관측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그 관측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혼자 그 일본하고 중국을 오가면서 거의 뭐 훔치다시피 이 기술들을 훔치다시피 하면서 시스템 구축 기술을 배웠는데 여러 차례 그 실패도 겪으면서 많게는 뭐 1년에 한 10번도 넘게 일본을 들락거리면서 어렵게 이 관측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네.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그 연구용 태양 관측 시설인 보현산 천문대에 있는 그 태양 플레어 망원경인데요. 이 망원경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 우주 환경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고, 이 분야에 있어서 지금은 상당한 그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미국 빅베어 태양 관측소에 설치된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 망원경 건설을 같이 하게 됐고. 그다음에 나사와 함께 국제 우주 정거장에 그 태양 관측용 망원경 코로나그래프를 2023년에 설치하게 되는데 그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과학자로서 또 그 기관장으로서 천문 우주 과학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고 계시잖아요. 자, 앞으로 이루고 싶은 어떤 과학적인 목표나 포부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천문학은 기본적으로 순수 기초과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현대 천문학의 역사가 짧지만은 국가에서 꾸준하게 그 기초과학 육성 정책을 펴면서 투자를 해왔고, 그다음에 천문학 연구 분야에 많은 분들이 그 노력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천문학 연구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직경 25m 거대 마젤란 망원경 제작에 저희가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반구 전체 하늘을 관측하는 그 외계 행성 관측 전용 망원경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좋은 태양 망원경을 저희가 사용을 언제든지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천문학 연구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아무도 대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개인이든 어떤 연구 그룹이든 세계 최고 연구 집단이 한두 개쯤은 이제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꿈은 그런 연구 그룹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가까운 시기에 적어도 천문학의 이 분야는 대한민국이 최고다. 또는 천문학에서 이 분야는 대한민국 없이는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조만간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욕심을 부린다면 다양한 그 우주 탐사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우주 개발 분야의 선도 국가가 되는데 저희 천문연구원이 기여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그 우리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와 그다음에 우리가 개발한 탑재체로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또 도전적인 우주 탐사가 천문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그 L4나 우주 망원경 프로젝트 같은 것이 있습니다. L4 프로젝트는 태양 지구 사이에 존재하는 그 5개의 중력 평형점 중에서 그 4번째 점인데 지구에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발사체에 우리가 개발한 탑재체를 실어 가지고
보내가지고 태양을 관측하는 계획이고요. 예. 이 우주망원경 프로젝트는 우리식의 그 허블이나 제임스 웹 같은 그 우주망원경을 만들어서 우주 공간에서 천체 관측을 해보겠다는 계획으로 이 계획은 이미 기획 연구까지 완성한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그 우주과학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천문 우주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천문연구원 박영득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우주 탐사 프로젝트의 밑그림이 될 아포피스의 탐사 사업을 위해 우리 기술로 개발한 소행성 탐사선을 발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동안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며 축적해왔던 우리나라 우주 기술 역량을 세계에 입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도 기대가 되는데요.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뿐 아니라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리는데 속도를 더하는 성공적인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